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적 경제 상황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제 유럽의 이제 경제가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자, 먼저 마드리드와 리스본이 이제 대서양 진출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서아시아의 어떤 교역 루트를 뚫고 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그래서 그 원인을 잉글랜드가 자체적으로 따져 분석을 해보니 잉글랜드가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신교 떨어져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되었잖아요. 그렇게 분리되었 것 자체가 원인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뭐 자체가 아닌 자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대륙 저기 뭐야 대서양으로 진출해서 막 그 불을 쌌는데 왜 이게 원인이 됐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왜 원인을 여기에 두었을까? 그래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원인을 자책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후에 잉글랜드가 아주 이를 갈고 어, 에스파니아와 전쟁을 합니다. 해전, 그 유명한 에스파니아 해전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장악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난주랜다. 지난번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잉글랜드가 그리고 나서 무슬림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데 예? 무슬림과 동맹을 맺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 국가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진짜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 잉글랜드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슬림과 동맹을 맺었다는 점. 이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잉글랜드는 이 또 이제 신대륙까지 또 역시 마찬가지 진출을 해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였던 국가인 지금도 그렇죠. 오스만 제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잉글랜드는 유럽과 세계 문제에 있어서 당시만 해도 변두리 국가였습니다. 예, 패권을 다투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독주에 긴장을 하였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 개척을 위한 항로 개발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항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을 하게 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잉글랜드도 무진장 발버둥을 친 거죠. 예, 유럽의 패권을 위해서 경제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시 에스파니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은 많은 자원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채굴하면서 거의 약탈 수준이었죠. 마치 그 땅에서 그 자원이 무한정으로 나올 것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자원을 이제 채굴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왕궁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국가로서 주변 개신교 국가나 무슬림 국가들을 힘으로써 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진짜 그야말로 패권국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장과 대립을 유발시켰습니다. 즉 에스파냐가 당시 유럽의 어떤 경찰 국가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다 보니 과다한 이제 재정 지출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에스파냐는 결국 16세기 후반에 재정의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자원이 들어오는데 너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니까는 뭐가 발생돼요?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른바 물가 혁명이 일어나는데, 또 이제 서서히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역별로. 그래서 사람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또 치솟게 되죠. 실제적인 실례로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직후에 16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곡물 가격이 5배로 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먹을거리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질서 속에서 이렇게 에스파냐가 인위적인 어떤 경제의 그 구조 조정을 팍 하려고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되다 보니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패권, 경제적 패권, 예,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긴장, 갈등 조성, 예, 그리고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적인 어떤, 예, 정치적인 행보. 여기서 우리도 뭘 느낄 수 있죠? 가만 보면은 오늘날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자국의 패권주의에 대입해서 무리하게 무역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심심하면 막 관세 25%, 100% 때리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뀝니다, 기준이. 예.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역풍이 지금 불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또 좋아지면서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호황이 아니잖아요. 불황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죠. 마치 16세기의 에스파냐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는 미국도 에스파냐처럼 경제적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무슨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 시대의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역사의 한 부분만 봐도 충분히 지금 현재 미국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하다, 일방주의적인, 예, 경제 패권주의를 가다가는 위험하다라는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협력과, 예, 서로 상의하고, 예, 이러지 않고 내가 대빵이니까 나한테 다 맞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16세기 에스파냐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카톨릭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어? 잉글랜드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했고, 이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뭐 유럽에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슬람도 이제 경제적인 힘으로 누르려고 하였고, 경제력이 꼭 국방력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돼야 국방도 커지고, 요즘 미국이 아직까지는 국방력이 천조국이라고 해서 강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단위로 급격하게 국력이 쇠락할 수도 있다. 왜요? 지금 미국이 제조 그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도 못 만들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다 그냥 싼 지역으로, 싼 동네로 중국에다가 오다 맡기고. 정작 그리고 뭐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는데 정작 미국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산직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직을 만약에 하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일은 조금 하려고 하고. 그러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생산 기반이 하나씩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이 지금 7대인가 10대가 넘나? 뭐 하여튼 그런데 수리를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도 새로 못 만들고 1년에 한 척 만들까 말까 하고 모든 기반 시설이 그리고 또 뭐죠? 예,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AI를 통해서 어떤 응용 그 분야를 운영하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를 해서 국민들이 쓰게 하려면은 전력이 엄청나게 많아야 됐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전력 사정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특히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70년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의 기술을 들여와야 돼요. 반도체 칩 중요한 핵심 부품도 못 만들죠. 근데 트럼프의 이 미국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면은 미국은 진짜 심각해진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스파냐 같이 100년이 못 가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세상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어쩌면 30년이 안 돼서 미국이 몰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 저는 30년도 굉장히 길게 보는 거다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더 짧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에스파냐 같이. 예.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16세기 당시 에스파냐도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예. 물론 저 때는 이제 경제 자체가 불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너무 갑자기 막대한 그 부가 쏟아지다 보니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였지만 주변에 뭐 잉글랜드나 뭐 무슬림 국가들 상대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제 유럽의 패권을 다 장악을 하려고 문어발식으로 막 활동 영역을 늘리다 보니 또 지출이 막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그냥 여러모로 국력을 낭비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너무나 지금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현재 미국을 바라보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요. 역사를 보다 보면은 미래가 또 보이는 거죠. 예, 미래가 보입니다. 왜요? 인간의 역사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계속 새로운 것 같지만은 주변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근원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은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잉글랜드를 비롯해서 이제 네덜란드 또 이제 네덜란드가 또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또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